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연 6.3 조기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은 어디로 튈까요? 기대하던 GTX 개통이 되었지만 아파트값 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으로 돌아선 지역은 서울 강남 3구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청주시 정도뿐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지금 현재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었던 동탄, 위례, 광교, 파주, 안산 지역의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안산 지역입니다. GTX C노선의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때 급등을 했었죠. 안산 아파트 시세가 24년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특히 상록구 사동, 단원구 초지동 같은 GTX C노선 수혜 기대 지역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그랑시티자이 2차 아파트를 보니까 지어진 지 이제 6년차 된 새 아파트인데 세대수도 안산시에서는 보기 드물게 2,8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지하철 4호선 한대암역이나 상록수역까지는 좀 아주 멀지만 주변에 공원이나 습지가 있어서 산책하기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24년 작년 8월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시되기 바로 전이죠. 7억 4,500만원 그러니까 7억대 중반대에 거래가 되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 25년 4월엔 6억 7천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사동 그랑시티자이 2차 아파트의 입주 당시 가격과 같은 가격입니다. 입주하고 5년 만에 분양가 가격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안산에 GTX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매수자가 많이 몰렸었지만 최근엔 이게 언제 개통할지 모르는데 뭘 이렇게 비싸게 빨리 사느냐 라면서 매수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 동탄 지역, 광교 지역 그리고 판교, 송도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들마저 가격이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교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광교 원천동의 광교 중흥 S클래스의 경우는 바로 앞에 대형 호수가 있고 조용하기 때문에 광교의 대장 아파트라고들 합니다. 여기 전용 84제곱미터를 보니까 거래가 되었다가 취소되고 최근엔 15억 5천, 1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가 취소된 사례들이 있고 2021년엔 84제곱미터의 경우 18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거래 평균가는 층에 따라서는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15억 중반에서 16억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죠. 제가 이 아파트를 정말 많이 자주 가봤습니다.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걸어서 한 12, 3분 정도면 가는데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품고 있고 백화점이나 롯데몰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기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지금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21년 최고가가 아마 18억 정도 찍었을 때 제 지인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이 아파트를 빨리 사야 한다 라고 막 사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말렸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22년에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사려면 내년에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때를 기다렸다가 정말 22년에 샀는데 22년 하락할 때 가격이 13억 정도에 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때 당시 1년 만에 5억 정도를 덜 주고 산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20년, 21년 우리나라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었고 그것도 모두가 빚으로 샀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은 동탄 지역 보겠습니다. 동탄은 GTX A노선을 팔아서 정말 집값이 많이 뛰었었죠. 신도시가 개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동탄은 살기도 참 좋습니다. 동탄은 보통 동탄역을 기점으로 서쪽을 서동탄, 동쪽을 동동탄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서동탄 쪽인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쪽 동탄 시범 다운마을 월드메리디앙 반도 유보라 이 아파트 이름이 참 깁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가 지난 4월에 8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년 전 21년 9월에는 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지금도 차이가 나 있는 겁니다. 22년 하락 시기에는 이게 7억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동탄의 경우는 동탄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러 단지들은 역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GTX 개통 전에는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정작 개통이 딱 되고 나니까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저 끝에 파주 운정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요즘 정말 말이 많은 지역이죠. 위례 지역을 보겠습니다. 위례는 지도의 위치상 입지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형성되고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부분이 바로 지하철 부분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한다 못한다 한다 안 한다 여태까지 지지부진한데요. 위례 신사선이 개통은커녕 착공도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막 몰렸다가
실망감에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 이거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도시만 덩그러니 건설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교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교통 문제 해결하기 전에 아파트만 때려 지어서 사람들 입주하게 해놓고 정작 예비 타당성 조사를 뒤늦게 하면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의 고통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행정이죠. 앞으로 신도시의 개발은 선 교통 문제 해결 후 아파트 입주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저는 여러 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정책과 정치하시는 분들 저를 만나면 표영호TV 매일 열심히 본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봤으면 문제점을 고쳐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위례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하남시, 서울 송파구 이렇게 3개의 행정구역이 하나가 된 신도시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관할인 하감동에 있는 위례 롯데캐슬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를 보니까 지난 4월에 12억 6,8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 역시 21년 8월에는 14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역시 4년 만에 2억 2천만 원 정도 한 15% 정도 하락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위례 신도시의 경우는 사실상 이미 2008년 즈음에 시민들에게 광역교통 분담금을 1조 6,800억 정도 거뒀었습니다. 완공 시점이 언제였냐? 2021년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지 않습니까? 뭐 아직도 예비 타당성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위례에만 있는 게 아니죠.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도 교통 문제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입주 전에는 지하철 금방 들어올 것처럼 홍보들을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들이 아프죠. 지금 아파트 값이 지역에 따라서 꿈틀대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너무 급격하게 올라도 문제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내려도 문제일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소득을 보면 집값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집값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의 가격도 너무 높아서 경기가 돌지를 않습니다. 사실 강남의 꼬마 빌딩이나 수도권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공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방법을 묻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료 그만 좀 올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옆집이 올리니까 나도 올리고 작년보다는 더 받아야 되니까 또 올리고 대출 많이 받아서 분양받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 갚으려니까 또 올려야 되고 저기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올려도 되고 이렇게 계속 올리면 누가 그 비싼 임대료 내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저를 무척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 말이 틀리지 않고 맞을 겁니다. 내 건물에 임차해서 들어와서 장사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야 그 건물이 공실이 안 나고 오래 갈 수 있는데 장사, 자영업해서 번 돈을 모조리 건물주가 임대료로 챙겨간다면 이거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결국 같이 살아야 오래 갑니다. 건물주만 배부르면 되는 게 경제가 아니죠. 제가 아는 어떤 건물주분은 임대료를 지난 6년간 한 번도 안 올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 건물은 공실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꼬마 빌딩을 사시는 분들 내 돈 10% 가지고 90% 대출 받아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대출 이자 갚느라 상인들이나 영세 기업인들이 월세 내느라 뼈 빠집니다. 은행도 이런 짓 좀 그만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은 대출 이자 갚느라고 쓸 돈이 없어서 경기가 안 돌아가는데 은행만 돈 벌면 이게 나라가 부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전셋집이 부족해서 전세난이 온다, 전세 지역이 온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보다는 월세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월세 비중이 더 커졌는데요. 2024년 기준 서울 전체 주택 중에 월세 비중이 65.2%입니다.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43.8%인데요. 서울 지역의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월세 비중이 76.1%로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라면서 분양가도 자꾸 오르고 또 집값도 자꾸 오르는 쪽이 있죠. 그와 반대로 빈집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의 빈집은 몇 채일까요? 여러분 몇 채인 것 같습니까? 17,000채가 넘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의 빈집 수는 몇 개일까요? 자, 6,700채가 조금 넘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또 지방 대도시의 빈집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2023년 기준으로 부산 광역시에는 약 11만 4,200호가 넘게 빈집입니다. 인구 1000명당 빈집 수가 34개 호로 대도시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대전광역시는 약 4,900호 정도가 조금 넘게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약 2,270호 정도가 조금 넘게 있고요. 인천에는 역시 4,178호 빈집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의 실태조사 결과는 발표 기간에 따라 좀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빈집 조사를 했을 때 통계청의 조사 결과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이 지역의 경우
43만 호가 빈집이다 라고 밝혔고 국토부는 13,000호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두 기관의 조사 차이가 무려 3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두 기관의 통계가 다른 이유는 조사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통계청의 경우는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미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가 많은 거고요. 국토부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1년 이상 없는 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런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빈집이다 라고 하는 그 숫자, 국토부의 통계가 더 정확한 빈집일 것이고요. 통계청의 조사는 악성 미분양의 숫자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실태 조사 시기는 법령에 따라서 5년에 한 번 실시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조사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오늘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기준 작년 전국적으로 빈집의 숫자는 과연 몇 호일까? 저는 정말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절하실 만한 숫자입니다.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의 숫자 153만 가구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153만 가구면 사람 수로 따지면 한 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300만 명이 결국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자, 지방을 살리자라고 해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가 1995년에 선거 때부터 실시가 됐으니까 무려 30년이 지났는데 지난 30년 동안 지방이 살아난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 소멸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 아파트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연일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지만 빈집도 아주 많죠. 특히 서울 주요 입지에서 조차 빈집도 많습니다. 저희 표용호TV에서 취재한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문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 여러분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곳인데요. 바로 서울 종로구 사직동입니다. 빈집 상태로 놓여있는 집들이 질비하게 모여있는 사직동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이 집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고요. 여기 빈집이고요. 야, 이 집은 정말 빈집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빈집이고요. 개발하든지 뭘 해야 되지 이래 놔두면 되겠냐.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언덕 올라오는데 조금 힘듭니다. 저 밑에 보시면 저기가 지하철 6호선 맞죠? 예. 창신역 2번 출구인데 거기서 내려서 걸어 올라오면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벽에 건물들이 있죠. 아, 여기가 종로구 창신동입니다. 올라오니까 여기 위에 또 어떤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집이 아주 오래된 집들이 이렇게 있죠. 와, 여기 서울의 중심이거든요. 여기 돌산 밑에 한 20가구 정도가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입지가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이고 이 영상을 예전에 표용호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 정말 또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집들 단순하게 그냥 빈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폐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좀비 집이다 라는 겁니다. 서울 진입이 어려워서 경기도로 이사를 간다는 분들이 요즘 참 많이 계시죠.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서울만 비싼 게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의 집값도 너무 비싸죠. 그런데 서울 중심에 저렇게 폐가 마을도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집들을 정비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게 많이 어렵습니다. 저 빈집들도 다 주인이 있기 때문이죠. 서울 충신동 지역은 서울시가 역사문화 가치 보존을 이유로 2017년 충신 1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했는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기대감이 깨지니까 매매거래 자체가 안 되고 또 2017년 이전에 웃돈을 주고 집을 좀 비싸게 사들였던 그 외지의 투기자들이 제값에 집을 팔지 못하게 되면서 세입자마저 못 구하니까 저렇게 폐허 마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지역은 땅 주인들이 이민을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이민을 간 분들에게 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이민을 가신 분들의 2세 분들이 저런 집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폐허가 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날에는 밖에 외출도 못합니다. 왜냐? 어디서 갑자기 어떤 낙하물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 주요 입지에 저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충신동, 옥인동, 사직동, 성북동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폐가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가만히 고민해보면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에서 비롯된 곳들이 많이 있고요. 지방의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일자리 감소로 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하고 또 전체적인 인구 감소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빈집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빈집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정리를 좀 빨리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있다고 마냥 저렇게 폐가로 10년, 20년, 30년을 저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공동체 사회에 타인에 대한 피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지만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려면 개인의 무분별한 권리는 법이 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쉬가 말이 없다고 아무 데서나 쉬를 하면서 그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처벌받는 것과 같은 이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법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행 시에는 강제 이행금도 부과합니다. 또 그리고 직권 철거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직권 철거를 한 경우가 지난 7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이행 강제금도 얼마 안 해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습니다. 대도시의 폐가는 또 다른 폐가를 만들죠. 옆집이 아무도 안 살고 방치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옆집도 또 안 살게 되고 그것이 더 넓어지면 결국 낙후된 마을, 폐가 마을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두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재개발을 한다 라고 하면 투기꾼들이 정말 많이들 모여듭니다. 이상하게 어디서 어떤 소문을 듣고도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현실이 안 되고 취소가 되면 저렇게 아주 오랫동안 재산권의 행사마저도 못하게 돼 그야말로 있어도 쓸 수 없는 일생일대의 알박기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지방의 아파트는 미분양도 많고 준공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도 참 많습니다. 이런 거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기꾼을 거기다 투입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아파트 투기꾼이 없으면 아파트 값이 이렇게까지 뛰지 않았습니다. 지금 평택이고 인천 송도 또 뭐 대구 이런 지역에 미분양이 많은데 투기꾼들에게 한시적으로 1가구 3주택까지는 허락해 준다 라고 하면서 투기꾼들을 풀어놓으면 한 달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미분양 다 팔릴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옆에 저 옆에 또 막 지어대겠죠. 잘 팔리니까. 그럼 또 뭡니까? 막 지어대면 또 안 팔립니다. 그럼 또 그때 가서 또 풀어주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아파트 사느라고 빚만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제 말은 앞으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동안의 정부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말로는 투기꾼을 잡는다라고 하지만 국가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알고도 모른 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할 곳이 아주 많죠. 결국 집값 잡는 것은 공급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정확히 10년 뒤, 15년 뒤에는 서울의 아파트에서도 공실이 나온다 이겁니다. 조기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주 4일제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또 부동산 시장의 정책 변화입니다. 자,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인 노동과 또 자산의 가치 두 가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 4일 또는 4.5일제가 도입이 되면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토요일은 우리들에게 반공일, 반은 일하고 반은 쉰다. 그래서 반공일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7월부터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은 그냥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은 쉬는 날이 된 게 이제 딱 20년이 된 건데요. 토요일은 쉰다. 이 개념은 주 44시간 노동을 하던 것을 주 40시간 근무하는 거니까 하루 8시간 5일제가 된 겁니다. 저는 주 5일제를 실시할 때 너무 좋았었습니다. 주말에 이틀을 쉬니까 월요병이 없어졌고요. 물론 뭐 저는 20년 전에 한참 방송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그때였기 때문에 휴일이 오히려 더 바빴었지만 그래도 주말이면 술도 한잔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자, 주 4일제가 되려면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법이 개정돼야 가능하겠죠. 이걸 추진하겠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에 주 4일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것과 또 장점과 단점 그리고 발생한 결과물들이 어떤가가 중요하겠죠. 자, 벨기에의 경우 주 5일 근무를 주 4일로 일을 몰아서 하는 선택적 주 4일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법정 주당 근무 시간이 35시간으로 주 4일제에 가까운데요. 여기도 거의 4.5일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특이한 곳이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국가인데 인구가 39만 명 정도로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아이슬란드는 공공부문 그러니까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곳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 대규모 이 실험을 했었습니다. 급여는 동일한데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에서 35시간 정도로 단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40만 명이 안 되지만 1인당 GDP는 2018년에 7만 4천 달러로 우리보다 2배 정도였다가 23년 최근 기준을 보니까 5만 8천 달러로 쭉 내려갔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주 4일제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하고 있는데 일부 대기업에서만 하고 있죠. 영국도 주 4일제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 기관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주 4일제나 4.5일제가 어떤 효과를 보고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되고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가 시간이 증가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 운동, 또 자아실현의 활동이 증가했고요. 수면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이 또 좋아졌다고 합니다.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기가 쉬워졌다고도 하고 직원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이직률이 감소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업무량은 그대로일 경우 남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중에 반일을 쉬기 위해서 평일에 더 바빠졌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영업직이나 금융업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요청이 몰리기 때문에 업무가 짧은 시간에 이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중심으로만 4.5일제가 적용되고 결과적으로 제조업이나 유통업, 병원, 학교 같은 곳은 도입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우리 직군만 혜택을 못 받는가 라고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사회적 갈등이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업무 공백을 또 메우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거나 또는 야근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한데 인력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4.5일제 도입 자체가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서비스 비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화, 무인화 이런 것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일자리도 점점점 없어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 표용호TV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시간 만에 15,000명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반대한다가 60%, 찬성한다가 34%, 관계없다가 7%입니다. 이 정도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희 표용호TV가 설문조사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고 그 내용 댓글도 아주 보면 알찹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AI 시대가 오면 평생 집에서 놀판이다. 주 4일째 하는 유럽 국가 경제를 보세요. 기업 경쟁력 약화되고 인재는 국외로 빠지죠. 가난한 나라가 되더라도 주 4일째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놀고 먹자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다. 서민들은 노는 게 마냥 좋지 않다. 70년대 주 6일도 일했다. 주 5일이면 최적이다 라고 했더니 그 밑에 댓글이 또 달렸는데요. 주 5일도 난 싫다. 난 6일을 환영한다. 90년대에도 주 6일을 일해도 좋았는데 이제 경제가 나락가도 주 4일간 하면 공무원만 신났네요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댓글도 또 있습니다. 주 4일째 일하면 투잡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중하위층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급여 수준이 4일 일하고 놀아도 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그 밑에 대댓글이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옹호하는 글도 있고, 또 어떤 분은 5일 일하고 놀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 5일째 실행할 때도 무척 많이 나왔었다. 지금 잘 놀고 계시죠? 그러니까 6일을 일해도 부족한데 5일째 일하면서 더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5일째 할 때도 같은 말 나왔다. 나라 망한다고 라는 댓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4일째든 4.5일째든 해도 무방하다 뭐 이런 댓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댓글 여론들이 있는데요.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4.5일째를 도입하면 나머지 2.5일 또는 3일은 뭐 하면서 지내면 좋을까 라고 물었더니 해외여행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위기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 대도시의 주요 상권은 임대료는 부동산 가격의 비이상적 상승과 또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상권은 점차 쇠퇴할 겁니다. 그럼 결국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는 호가는 미친 듯이 뛸 수 있지만 매매가는 더 하락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피스 빌딩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서울 강남의 상권과 오피스 빌딩들의 공실이 그걸 미리 예측이라도 하듯이 지금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 해외로 나가는 수요를 잡아두려면 제가 볼 때는 시골이나 지방에 주택을 5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해외 나가서 쓸 돈을 국내로 그나마 묶어두려면 지방여행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세컨하우스에 대한 개념을 갖고 사도 삼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그냥 근로시간만 단축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돈을 벌어서 해외 나가서 쓰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엇박자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하우스의 개념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서울 집약적인 서울 아파트
아파트값에 미친 상황도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고요. 지방의 농촌 집도 폐가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2025년 5월 드디어 염려하던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무디스마저 하향 조정을 하면서 미국은 S&P, 피치, 무디스 이렇게 주요 3대 신용평가사 모두에게 국가신용등급 최고 등급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세계 최고로 막강한 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무슨 근거로 하향 조정을 했을까요? 자, 크게 세 가지로 요약 가능합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증가하는 국가 부채입니다. 미국의 연방 부채가 36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5경 97조 6천억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미국의 GDP 대비 122% 정도 되니까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문제는 향후 10년 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4%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잠깐만. 자,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677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한 대략 100배 정도가 미국의 국가 빚인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두 번째, 높아지는 이자 부담입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연방정부의 이자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하긴 뭐 5경 97조 6천억의 이자가 만만치 않은 숫자죠. 자, 이게 얼마냐? 우리 표용호TV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수익률은 4%에서 4.3% 수준입니다. 약간 변동이 있죠. 5경 97조 6천억에 4% 이자만 계산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순간적으로 막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이 필요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세 번째 이유, 재정정책의 비효율성을 들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논의 중인 세금 감면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3조에서 한 5조 달러의 추가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모두 하향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궁금하죠. 이것은 크게 네 가지로 단박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가 오릅니다. 지금 미국은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섰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이 투자자가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자, 국채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게 되는 연간 이자 수익률이 바로 국채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5%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매년 100달러를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5달러를 이자로 받는다는 뜻이니까 국채 수익률이 높을수록 미국은 지출해야 되는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눈덩이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두 번째입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합니다. 지금 연초 대비 약 8% 정도 하락했죠. 이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연초 대비 8% 하락이면 엄청난 하락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집니다.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겠죠. 자, 네 번째, 차입 비용 증가. 정부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대출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신용도 하락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이 최근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투자의 조정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일단 국채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자, 대량의 국채 매각으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익률은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미국 차입 비용 증가로 빚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하다. 자,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왜 수익률은 올라가지? 라고 의문이 생기죠. 이 역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은 상승하고 반대로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은 내려갑니다. 자, 국채 투자가 인기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인기가 많으니까. 그럼 수익률은 하락합니다. 자, 국채 투자가 인기가 없으면 가격이 내려가죠. 그럼 수익률은 또 상승합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팔면 생기는 문제 두 번째입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합니다. 대규모 국채 매각은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 못 믿는 거 아니야? 미국 달러도 못 믿겠어. 이렇게 자꾸 신뢰가 깨지죠. 자,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통화 가치의 변동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달러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과 수입의 가격 그리고 무역 수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한마디로 수출을 잘하고도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가 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시장의 기준 이자율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 상승은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 기업대출 금리, 학자금, 신용카드 이런 이자율을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립니다. 결과적으로 소비, 투자 위축이 오고요. 부동산 시장은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방향이 완전히 틀어버리게 됩니다. 또 5%라고 하는 고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리스크 자산보다는 안전한 국채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다 팔아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175조 2천억 원입니다. 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1%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국가 채무는 아주 낮은 편이죠. 국가 채무가 늘어난 수준을 연도별로 체크를 해볼게요. 2016년과 2018년 사이에는 600조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723조 원대였고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2020년 846조, 2021년엔 970조 이렇게 올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부터 72년 장기 재정 전망의 보고서를 보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매년 올라가서 2040년이면 80%, 2050년이면 100%를 넘어서고 2072년이 되면 173%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국가가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의 채무는 106%입니다.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 대비 200%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국가는 천천히 망해도 개인이나 기업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도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국가 신용도 하락도 맞게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다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곳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모두가 빚으로 끌어올린 이 부동산 가격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파트 값도 전세보다는 월세 선호 현상 때문에 월세 보증금이 더 이상 아파트 값에 디딤돌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선 후보분들의 토론 중에 어떻게 경기를 부양할 것인가 라는 얘기, 그 얘기들 중에 돈 푸는 얘기만 나왔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서 경기를 좀 살리겠다 라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돈 푸는 재원 마련, 이거 어디서? 라는 게 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그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경제를 챙겨야 할 때다라고 봅니다. 위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의 시간도 줍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일지 몰라도 준비되면 위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